첫 1000명대 진입 3단계 격상 하나. 지난 토요일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000명을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자, 김원미 기자. 네. 어제는 상황이 좀 어땠어요? 네, 어제,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동안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7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전날인 1030명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진 숫자라고 하긴 하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거 이 시청자분들 이제 모두 아실 겁니다. 항상 주말에는 이 검사하는 검체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양성 판정 자체가 좀 적게 나왔으면서 항상 월요일에는 좀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었는데요. 때문에 사실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주말이 지난 오늘, 월요일 오늘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내일 오전에 방역당국이 발표할 신규 확진자 수가 과연 몇 명으로 집계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과 내일 또 다시 검사 수가 많아집니다. 확진자가 늘어날지 관심인데요. 방역당국이 예전부터 1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들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련 발언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주는 1.43으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한 명이 1.5명을 계속 감염을 시킨다기 때문에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예측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련해서 이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요.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거리두기 3단계가 곧바로 상향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며칠 두고 보면 2.5단계 이 효과로 환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될 수도 있지만 그 예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에도 지난주에 평균을 보면 하루 750명 정도가 지금 확진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거의 이 800명 수준에 다 된 것이거든요. 예, 이 상황을 보면은 거리두기 단계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방역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제라도 당장 했었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라도 가능하면 빨리 3단계로 하고 이것을 짧게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통제가 가능할 수준까지 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도 아직은 미미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3단계로 격상을 하면 이거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어렵죠. 지금 2.5단계뿐만 아니라 1.5단계부터 계속 엇박자가 나서 방역 효과가 그다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3단계로 올린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열흘 2주 이 정도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숫자가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제적으로 해서 방역 효과를 얻으면서 짧게 갈 수 있는 것이 즉 완화를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선제적인 방역 효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요, 일일 확진자가 1000명 넘어서 2000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충분히 그 숫자로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정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금 1을 넘고 있고요. 더구나 오늘부터 이 무료 익명 검사가 실시되게 되면은 환자 수의 증가는 우리는 감소해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2, 3천 명이 가더라도 일단 감소 추세로만 돌아오면은 방역 통제가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큰 숫자만을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구조 디자인도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다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고요. 거리에 보면 유동 인구도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1차 신천지, 2차의 우리 서울에서의 도심 집회 이것과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네. 이때에는 지역적으로 또는 이 교인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통제가 가능했었고 일상적인 감염이라는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네. 계절적으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겨울철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모임이 더 많아지고 하면서 10월 12일 날 1단계 완화할 시기부터 이미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이것이 점점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퍼져서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데 규모 자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간단히 통제가 되고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올 겨울은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400, 500명 수준의 환자를 유지하면서 우리 방역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체제는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이냐는 것을 더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방금 뭐 일상 감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중에서 개인위생수칙, 방역수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거리 두기도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만남 자체를 지금은 다 없애야 되는, 즉 전부 취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3단계로 가면은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만남은 내년으로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만남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우려되는 게요, 바로 병상 부족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급한 대로 뭐 컨테이너를 병상으로 개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 출입문은 자동 센서가 아니라서 일반 손잡이거든요. 그럼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샤워실,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문제는 없을까요? 예, 그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좀 한시적인 상황일 것으로 봅니다. 일반 병상 또는 생활치료센터는 비교적 단시간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같은 추세라면 경기도와 같이 긴급 명령에 의해서 수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더구나 지금은 공공의료가 한계에 다다르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의와 또 병상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아주 위급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병상 부족 때문에 자택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도 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택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 꼭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그대로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집안에서 침실을 따로 쓰고 그다음에 화장실 따로 쓰고 네. 이런 세면도구라든지 또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야 되고 네. 또 얘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식사를 따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환기와 소독을 잘해야 되는데 소독이 먼저입니다. 소독을 하고서 그다음에 그걸 잘 닦아낸 다음에 환기를 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잘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간병하시는 가족하고 환자하고 접촉이 거의 없어진다면은 한 2주일 동안 이런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도 자가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도 봅니다. 이 집안에서도 지켜야 할 수칙들이 상당히 많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대 명예 교수였습니다. 대담 이어가 보죠. 이동석 기자. 우리가 방금 이제 3단계 격상 얘기를 했는데 이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우리 생활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말씀했다시피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요. 사실상 거의 모든 일상이 중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모든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결혼식장 그리고 영화관, 미용실, 심지어 백화점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10인 이상의 모임은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장례식장의 경우도 가족만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물론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이 되는데요. 모든 학교 시설은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 업무로 전환이 됩니다. 식당은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 8제곱미터당 1명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출입 인원이 제한이 되는 건데요. 3단계 격상 조치는 사실상 모든 일상생활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3단계로 올라가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저는 이 백화점하고 미용실을 갈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윤지영 기자. 네.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코로나19 확산했을 때 이렇게 미용실도 못 가는 통행 제한 조치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해외가 도시를 봉쇄하고 있는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방역 단계를 격상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외 사례 먼저 모아봤는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Bene, se continuiamo ogni giorno ad uscire per fare la spesa, quanto la spesa si dovrebbe fare una volta ogni 10 giorni. A fare barbecue, ma stiamo scherzando? Ma stiamo giocando con la pelle nostra e di tutta la cittadinanza. I'm a critical care nurse. I've just finished 48 hours of work. I just wanted to get some stuff in for the next 48 hours. And nurse people and people are just stripping the shelves of basic foods. You just need to stop it. Because it's people like me that are going to be looking after you when you're at your lowest. And just stop it. 지금 앞서서 보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 유럽발 확산의 진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봉쇄 조치도 가장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이 고위험 지역을 레드존으로 분리를 해서 이 음식점과 술집 등 비필수 시설은 모두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출의 경우에도 이 질병이나 업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그동안 봉쇄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는데 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너무 확산세가 급속하게 번지는 것을 우려해서 모레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면 봉쇄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료품과 생필품 판매점 등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난 2일 봉쇄 조치를 해제하긴 했지만 그 전에 4주간 봉쇄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봉쇄 조치를 해제한 이후부터 다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이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눈물로 호소하는 이 간호사 모습, 우리나라도 먼 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이동석 기자, 모여서 술 마시고 파티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연말 모임 특히 송년회 같은 거 아직 포기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게는요, 가게 여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틈새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NS에는 집과 모텔 등에서 소규모 파티를 인증하는 사진도 속속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방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방술이란 즉석 만남도 현재 인터넷상에서 흥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 여전하다 보니까 이처럼 이렇게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모텔의 경우 방역 지침이 적용받지 않다 보니 현재 방역 당국은 현재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한 식당에서 발송한 문자라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이때 식사 겸 술도 가능하고요. 예약 주세요. 이런 문자를 발송하는데 정말 이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 대표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온 국민이 좀 동참을 해야지 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데 뭐 영업을 편법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또 다른 데서 또 소규모 모임을 좀 빨리 좀 4시부터 해가지고 뭐 저녁 9시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네. 빨리 해서 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기업들도 랜선 송년회라고 해요. 줌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자 자기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그 안주를 차려놓고 술 한 잔씩 하면서 화면으로 서로 뭐 건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은 좀 괜찮겠지만 저렇게 일단 모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위험하고요. 또 건강하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네.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어제 그 뒷산에 등산을 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도요? 예.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뭐 3, 4 모여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저 마스크 안 쓰고 또 오며 가며 올라간 사람 내려가는 사람끼리 마스크 안 쓴 사람끼리 서로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하다고 산에 가서 저는 그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성도 굉장히 많다. 지금 모든 사람 중에 20% 정도는 무증상
감염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안 모이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격상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같이 술 먹고 마스크 빼고 술 먹고 하는데 참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역을 두고서 여야, 정치권 여야의 신경전도 거셉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어디 가고 무분별한 확산에 쩔쩔매면서 또다시 이를 이유로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고 필리버스터조차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3월 이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이낙연 대표 이 3월 이전으로 백신 접종 시기를 못 박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 못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방역 당국과 의료계 등과 긴밀하게 논의를 한 결과 그게 가능할 것으로 나름대로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약간의 의지를 담아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이낙연 대표의 그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이 내년 3월이면 만약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내년 3월이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의 성과, 이 K방역에 대해서 이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과 조급함, 이걸 담아서 이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9일에 이 백신 초기 물량은 내년 2월에서 3월쯤에 국내에 들어올 걸로 본다. 그리고 접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 내년 3월 이전에 백신 접종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나름 근거가 있다고 얘기는 하긴 하니까요. 정말 실제로 조기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동석 기자,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바로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이웃분에게 쾌유를 응원한다는 글입니다. 최근 확진자와 승강기를 같이 탄 것 같은데 마스크를 잘 착용해 본인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자칫하면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웃 주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겁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직 살만한 사회다, 한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내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현재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많이 감명 깊습니다. 이 같이 승강기를 탔는데 이 KF94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라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방역은 마스크 쓰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다음 얘기도 좀 해보죠. 이동석 기자. 민경욱 전 의원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 SNS를 통해서 얼굴이 알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인데요. 대선 불복 시위에 그 트럼프 지지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왼쪽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빨간 모자 쓰고 딱 저렇게 있네요. 네, 마스크는 쓰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네, 민경욱 의원 현재 미국의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 등 앞에서 현재 4.15 총선을 부정하며 1인 시위를 현재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영상에도 등장했는데요. 민경욱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영상에 내가 나왔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위대한 미국이 적힌 트럼프 대통령의 모자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의 집회 시위에 참석했는데요. 민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언론의 주목을 현재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 관련 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언제 귀국길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는 21일이 민경욱 전 의원 재판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변호인이 이 12월 재판에는 꼭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체류하는 거 보면 오는 21일 재판에도 못 나온 게 좀 확실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 미투 의혹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이 영화 감독 김기덕 씨 얘기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해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저도 이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김기덕 감독이 해외로 나갔다는 내용을 같이 접하게 됐는데요. 이 지난달 20일 라트비아로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5일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김 감독은 라트비아의 북부 휴양 도시에 이 저택을 구입해서 생활을 하면서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는데 이 김기덕 감독의 사망 사실을 접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에서 치료를 받던 와중에 이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 이 타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 장례는 그러면 어떻게 치러진다고 하나요? 네, 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족은 이 장례를 대사관에 위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유족이 직접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만큼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이런 상황에서는 현지 대사관에서 화장을 한 다음 유족의 지인 등을 통해서 유고를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시신을 국내로 송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유골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자, 이 거장으로 불렸던 김기덕 감독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를 두고서는 또 반응은 조금 엇갈립니다. 아마도 이 미투 의혹 때문에 그럴 텐데요. 보면 가해자를 애도할 여유는 없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는 반면에 한국 영화계의 큰 손실이자 슬픔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윤 대표님, 예. 고인에 대한 이런 추모 논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 김기덕 감독이 세계 3대 국제 영화제 수상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뭐 심사위원장도 활동하고 굉장히 한국이 자랑하는 영화 감독이지만 문제는 본인이 성폭행 논란 이후에 그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작품만 봐야 된다. 그분의 뭐 성폭행 혐의나 이거는 인격하고 작품하고는 별개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는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범죄 혐의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 작품에만 구성되지 않고 성폭행 이 작품에만 나오지 않고 그게 본인의 범죄 혐의로까지 번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용인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인 영화는 우리가 인내가 가능하지만 개인이 폭력적인 인격을 가졌을 때 얼마큼까지 추모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참 영화계도 고민이 많을 테고 그 모든 그 영화인들도 안타까운 대목인데 더 이상 뭐 추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대목 아니냐. 뭐 좀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네. 자, 일단 이 안타까운 사망에 남은 추모 논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요?